딸려나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돈을 안 내놓을 거야? 짝. 80세 노모의 손이 63세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펜트하우스 42층.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3조 원 기업 회장의 집에서 어머니는 성공한 딸을 때렸어요. 맞은 여자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늙은 어머니를 내려다봤죠. 어머니, 제 손가락에 바늘이 박혔을 때도 그렇게 때리셨죠. 15살의 공장으로 팔려간 소녀가 48년 만에 재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가 원한 건 축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김칫국만 먹던 딸이 평생 차별받고 착취당한 끝에 어머니와 오빠에게 내리는 최후의 판결입니다. 일부 미싱 소리에 묻힌 눈물과 화려한 귀환. 1975년 늦가을이었어요. 서울 구로공단 낡은 봉제 공장 2층,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15살 강은숙은 그 소음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미싱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은숙의 손가락 끝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바늘이 검지를 관통했었죠. 반창고로 대충 감싸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야, 강은숙. 손 느려.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또 임금 깎인다. 공장장의 고함이 귓가를 때렸지만 은숙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미싱 소리가 커지면 울음소리를 감출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언니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은숙의 양은 도시락통에는 김치 2쪽과 밥 1공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싸준 거였어요. 정확히는 어제 저녁 남은 밥을 뭉쳐 넣은 것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오빠 명훈의 얼굴이 아른거렸거든요. 어젯밤 은숙은 집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방은 오빠 명훈이 차지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인 명훈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엄마 박 씨는 명훈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한 방이 필요하다며 은숙을 부엌으로 쫓아냈죠. 새벽 4시 은숙은 찬 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죠. 엄마, 저도 조금만. 은숙이 다가가자 박 씨는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너는 공장 가서 먹어. 이건 오빠 도시락이야. 명훈이는 머리 쓰는 일 하니까 고기 먹어야 돼. 냄비 안에는 돼지고기가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박 씨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죠. 너는 몸 쓰는 일이니까 밥만 많이 먹으면 돼. 어서 나가. 지각하면 또 임금 깎인다. 은숙은 그날도 김치 2쪽을 도시락에 담아 나왔어요. 고기 냄새는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밤이었어요. 은숙의 손가락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죠. 하루 종일 바늘과 천을 다루다 보면 손톱 밑으로 피가 고였습니다. 그래도 은숙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야, 강은숙. 오빠 명훈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교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차림이었죠. 이번 달 학원비 냈어? 아직이요. 빨리 내. 나 다음 주에 모의고사야. 돈 없으면 공부 못해. 명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은숙은 그날 밤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건넸습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한 채로요. 박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빠르게 돈을 세었어요. 이게 다야? 네. 에이, 조그마네. 명훈이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겠어.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돈을 치맛자락에 넣었습니다. 은숙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일도 지각하지 마라는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그날 밤 은숙은 부엌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오빠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화를 낼 테니까요.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은숙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남 초고층 펜트하우스 42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은숙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어요. 63세. 강은숙 회장. 국내 3대 유통기업 한빛유통 대표이사. 전국 127개 매장, 연매출 3조 원. 그녀가 걸어온 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죠. 15살에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18살에 노점상을 열었고 25살에 작은 구멍가게를 인수했어요. 30대에는 중소도매상을 운영했고 40대에 대형마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지금의 한빛유통을 완성했죠. 손가락에는 여전히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와인잔을 쥔 손가락 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한 번도 축하한다는 말 안 했지. 그랬어요. 은숙이 사업에 성공하고 회사가 상장되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경제방송에 출연해도 어머니 박 씨와 오빠 명우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죠. 35살 때 명우는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숙아, 나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 좀 빌려줘. 은숙은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명우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2살 때 박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은숙아, 오빠가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은숙은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이게 다야? 라고 물었죠.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숙은 그 시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포기했죠. 그저 일만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살. 손가락 끝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때 은숙 곁에 있던 남자가 물었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도 결국 떠났죠. 은숙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던 거라는 걸. 15살에 공장으로 팔려간 딸도 김칫국만 먹던 딸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증명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로비에서 어떤 노인분과 중년 남성분이 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은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어머님과 오라버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은숙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63세의 얼굴.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80세 노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 씨였어요.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60대 중반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죠. 명훈이었습니다. 은숙아.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못 알아봐? 이게 얼마만이야?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명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숙아 오빠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소식은 들었어. 회사 크게 키웠다며? 대단하더라. 명훈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무언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은숙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구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일로 오긴?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가족이요? 은숙의 말에 박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내가 바빠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은 왜 오셨어요? 은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씨가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소리쳤죠. 오빠가 죽게 생겼어. 빚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지. 그 순간이었어요. 박 씨의 주름진 손이 번쩍 들어 올려지더니 은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딸려나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돈을 안 내놓을 거야? 따귀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은숙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은숙은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80세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얼음보다 겨울밤 공기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은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손가락에 바늘이 박혔을 때도 그렇게 때리셨죠.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부 효도의 가면을 쓴 뱀의 혀. 따귀를 맞은 뒤에도 은숙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천천히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화끈거림이 손끝에 전해졌죠.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명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은숙이 낮게 물었어요. 박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5억. 명훈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5억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은숙아, 오빠 좀 살려줘. 응? 은숙은 명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한때는 검사 배지를 달고 법정을 누비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구겨진 양복에 비굴한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무슨 빚인데요? 그게. 명훈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박 씨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오빠가 죽게 생겼다고. 내가 돈 많잖아. 5억쯤이야.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은숙은 그 눈을 48년째 봐왔어요. 딸은 도구일 뿐이라고 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눈빛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뭐? 박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훈도 고개를 들었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5억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머니가 여기서 저랑 같이 사세요. 은숙의 말에 박 씨와 명훈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미소였죠. 15년 동안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셨잖아요.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래.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5억이라는 금액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지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은숙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얼마나 차가운지. 그날 밤 은숙은 박 씨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네. 편히 쓰세요. 은숙은 침대 옆 리모컨을 가리켰어요. 여기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가정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박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박 씨가 불렀습니다. 은숙아. 네. 고마워.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이네요. 뭐가?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거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푹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은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손이 떨렸죠. 4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고마워라는 그 짧은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나왔죠. 1975년부터 적어온 가계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5년 11월 15일. 월급 1만 5천 원. 전액 엄마에게 전달. 오빠 학원비로 사용됨. 1975년 12월 20일. 월급 1만 5천 원. 전액 엄마에게 전달. 오빠 교복비로 사용됨.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어요. 1만 5천 원, 2만 원, 3만 원. 금액은 조금씩 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액 엄마에게 전달. 은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총액 2억 3천만 원. 48년 동안 은숙이 가족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요. 이제 시작이야. 은숙은 공책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명우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5억. 은숙이 준다고 했습니다. 명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죠.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명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테이크가 입안에서 녹았어요. 48년 만에 동생에게 손을 벌렸을 때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상 5억을 받게 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박 씨였죠. 여보세요? 명훈아, 나야. 엄마 어때? 방 괜찮아? 괜찮긴. 여기 완전 호텔이야. 은숙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네.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탐욕이 섞여 있었어요. 명우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엄마 5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받아내야지. 그래. 은숙이는 회사 지분만 1조가 넘어. 5억이 뭐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 씨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5억으로는 부족해. 엄마가 저기 있으면서 잘 구슬려 봐. 은숙이 약점 찾고. 알았지?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스테이크를 다시 썰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렸죠. 동생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여자잖아. 명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은숙이 이미 이 전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은숙의 서재. 은숙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방금 전 명훈과 박 씨의 통화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떠 있었습니다. 5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받아내야지. 은숙이 약점 찾고. 은숙은 마우스를 클릭해 음성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증거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은숙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박 씨의 휠체어에는 소형 도청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게스트룸 곳곳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죠. 은숙은 48년 동안 사업을 하며 배웠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특히 피를 나눈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증거를 모아야죠. 충분히. 은숙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복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은숙은 박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연어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박 씨는 휠체어를 타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다 뭐야? 아침 식사예요. 드세요. 은숙은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크루아상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버터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네.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박 씨는 빠르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아상, 연어, 과일.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48년 전 은숙이 김칫국에 밥을 말아먹던 것처럼 급하게 먹었죠. 천천히 드세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크루아상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죠. 그래. 박 씨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훑고 있었어요. 은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렸어요. 저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죠. 어머니. 응? 여기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박 씨는 대답했지만 눈은 은숙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음식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박 씨는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은숙아, 너 여기서 혼자 살아? 네. 결혼은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돈도 많은데. 박 씨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긴. 여자가 시집을 가야지.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휠체어를 돌렸어요. 은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집을 가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48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은숙아, 넌 시집이나 가면 돼. 공부는 오빠만 하면 되고. 그때 은숙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성적은 반에서 1등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은숙의 성적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시집 가서 애나 낳으면 되지. 결국 은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갔어요. 오빠 명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죠.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떨쳐냈어요. 지금은 다르니까. 그날 밤 박 씨는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훈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야? 은숙이 집 팠는데 여기 돈이 엄청나더라. 그림도 비싸 보이고 가구도 전부 수입품이고. 그래서 5억 말고 더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명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은숙이 서재에 금고가 있더라.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겠어. 엄마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 내가 바보야? 천천히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숙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박 씨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복도를 지나갔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죠. 잠겨 있었어요. 즉, 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숙이가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네. 5억으로는 부족해. 더 뜯어내야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같은 시각 은숙의 서재. 은숙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 씨가 서재 문을 열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은숙은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증거 2 무단 침입 시도였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게 많거든요. 은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인감 도장이 2개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은숙은 가짜 인감 도장을 꺼내 금고 안에 넣었어요. 눈에 잘 띄는 위치예요. 이걸 가져가시겠죠? 은숙은 금고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 씨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은숙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가정부에게 반말을 했어요. 야, 이거 치워. 빨리 안 치워? 요리사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다시 해와. 은숙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은숙아, 나 옷 사야겠어. 백화점 가자. 은숙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저녁 식사 준비해줘. 은숙은 모든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정부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 어르신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 어머니니까요.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정부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어요. 박 씨가 점점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을요. 2주가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죠. 은숙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박 씨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쥐어져 있었죠. 서재 앞에 도착했어요. 박 씨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어요. 잠그는 걸 깜빡했나 보네. 박 씨는 속으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서재 안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책장, 책상, 그리고 저쪽 구석에 있는 금고. 박 씨는 휠체어를 밀며 금고 앞으로 갔어요. 금고는 전자식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었죠. 즉, 박 씨는 혀를 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으로 금고 주변을 비췄어요. 그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금고 옆 서랍. 박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1975. 박 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바보 같은 년. 박 씨는 빠르게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75 삐빅. 금고가 열렸어요. 박 씨는 서둘러 안을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 이거야. 박 씨는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치맛자락 안쪽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죠.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금고 문을 닫았어요. 서랍도 닫고 휠체어를 돌려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발소리는 멈춰 있었죠.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이제 명훈이한테 주면 돼. 하지만 박 씨는 몰랐어요. 서재 천장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은숙이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숙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가져가셨네요, 어머니. 이제 2단계 시작이에요. 3부 늙은 도둑과 가짜 인감. 다음 날 오후 명우는 강남의 고급 카페 VIP룸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우는 그것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게
진짜야? 맞은편에 앉은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금고에서 꺼냈어. 은숙이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명우는 도장 밑면을 확인했어요. 강은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명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어요. 회사 지분을 넘길 수도 있고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그럼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은숙이 재산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어. 명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8년 동안 동생 밑에서 살아온 세월. 검사였지만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이제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자신. 이제 역전할 수 있어. 명우는 도장을 꽉 쥐었어요. 엄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법무사. 걔한테 연락해봐. 박 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빠르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죠. 그 인감도장이 가짜라는 것을. 그날 저녁 명우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철수 법무사님 계십니까? 접니다. 들어오세요. 50대 후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사무실은 담배 냄새로 가득했어요. 명우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걸로 회사 지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철수는 도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본인 동의 없이 이런 걸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 동생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회사 지분 좀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명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철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명운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얼마죠? 2천만 원. 명운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이철수는 도장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명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은숙의 회사 지분 일부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했죠. 하지만 몰랐어요. 그 도장으로 만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방금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나 주고 가짜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다니. 은숙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사실 은숙은 이철수 법무사에게 이미 연락을 해둔 상태였어요. 명운이 찾아올 거라고 미리 알려줬고 이철수는 은숙의 오랜 거래처였죠. 법무사님, 제 오빠가 찾아갈 겁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요. 네. 회장님 도장을요? 가짜예요. 하지만 오빠는 그걸 모릅니다. 법무사님은 그냥 받아주세요. 서류도 만들어주시고요.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닙니까?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제 오빠가 어떤 짓을 하려는지요. 이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은숙과의 오랜 거래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은숙은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3단계예요. 일주일 후. 명우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 VIP룸에 있었어요. 자, 다들 마셔. 오늘은 내가 쏜다. 명우는 양주병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빠 멋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명우는 취한 얼굴로 크게 웃었습니다. 곧 대박나. 내가 곧 회장님이 될 거야. 와, 정말요? 여자들이 놀란 척하며 물었어요. 명우는 우쭐해져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회사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그거 내가 받을 거야. 조만간. 대단하세요. 여자들은 계속 추켜 세웠어요. 명우는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명우는 3천만 원을 썼어요. 카드로 긁었죠. 빚이 더 늘어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곧 은숙의 회사 지분을 받을 테니까요. 명우는 비틀거리며 유흥업소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나도 잘 살 수 있어. 명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명훈 씨 아십니까? 그게 제 아들인데요. 아드님이 우리한테 빚이 있습니다. 15억. 뭐라고요?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드님이 지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지분이 가짜더군요. 사기죠. 사기? 네. 그래서 원금의 이자 포함해서 15억 갚으셔야 합니다. 박 씨는 휠체어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저희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아드님 찾아주세요. 안 그러면. 남자는 말을 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시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15억 준비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명훈아.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명훈은 받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명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박 씨의 전화였죠. 명훈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일주일 전 이철수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강명훈 씨 큰일 났습니다. 그 도장 가짜였어요. 뭐라고요? 인감 확인을 해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도장이더군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명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가짜. 은숙의 인감 도장이 가짜였다는 것.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명훈은 그 가짜 도장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지분 담보 계약서까지 작성했거든요. 사채업자들은 계약서가 가짜라는 걸 알고 격분했습니다. 이 새끼가 우릴 사기친 거야?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든 알았든 돈은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은 15억을 요구했어요. 원금 10억에 이자 5억이었죠. 명훈은 도망쳤습니다. 집을 버리고 휴대폰도 꺼버리고 이 고시원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명훈의 가족을 찾아갔죠. 바로 박 씨에게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명훈은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어요. 은숙이.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명훈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은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박 씨가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은숙아.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오빠가. 명훈이가. 박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와서 15억을 내놓으래. 안 그러면 죽인대. 그래요? 은숙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죠. 박 씨는 은숙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은숙아. 오빠가 죽게 생겼다고. 15억 좀 내줘. 왜요? 왜긴. 오빠잖아.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건데요? 은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차를 내려놓고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제 서재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인감 도장을 훔친 거 알고 있어요.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한테 주셨죠. 그걸로 제 회사 지분을 팔려고 하셨고요. 은수가 그건. 그런데 그 도장이 가짜였어요. 제가 일부러 가짜를 넣어뒀거든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은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가짜 도장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이제 사기꾼이 됐어요. 15억 빚을 진 사기꾼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러요. 왜 그랬어? 박 씨가 소리쳤어요.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8년 전 제 손가락에 바늘이 박혔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그까짓 거 아물면 되지. 빨리 공장 가. 라고 하셨어요. 박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제가 김칫국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어머니와 오빠는 고기를 드셨죠. 제가 부엌 바닥에서 잘 때 오빠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48년 동안 제가 번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전부 어머니와 오빠에게 드렸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은숙아. 그런데 어머니와 오빠는 제가 성공하자 다시 나타나서 뺨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저를 사기치려고 했어요.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15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숙은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안 드려요. 은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단 한 푼도요.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은숙아, 제발. 나가주세요, 어머니.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은숙아. 박 씨의 외침이 펜트하우스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은숙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부 벼랑 끝에 혈육들. 3일이 지났어요. 박 씨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명훈 생각만 했어요. 내 아들. 내 명훈이.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협박과 욕설이 쏟아졌죠. 할망구 일주일이라고 했지? 이제 4일 남았어. 돈 준비 안 되면 아들놈 죽는 거 알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저 애한테 빌어야 해. 다시 빌어야 해. 새벽 4시였어요. 박 씨는 휠체어를 타고 은숙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대답이 없었어요. 박 씨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은숙아.
은수가. 문이 열렸어요. 은숙이 가운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새벽 4시예요. 은수가 제발,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박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숙은 차갑게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48년 전에도 새벽 4시였어요. 뭐? 제가 부엌 바닥에서 깨어났을 때요. 그때도 새벽 4시였어요. 어머니는 오빠 도시락만 싸고 계셨죠. 박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은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발이라는 말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은숙아, 이제 나가주세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은숙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박 씨가 휠체어로 문을 막았습니다. 안 나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넌 내 딸이잖아. 딸이 엄마를 쫓아낼 수는 없어. 박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48년 동안 저를 딸로 본 적 있으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어머니한테 그냥 돈벌이 도구였어요. 오빠 학비 되는 기계였고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한 번이라도 제 생일 챙겨주신 적 있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신 적 있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었죠. 한 번도. 은숙은 박 씨의 손을 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내일까지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박 씨는 휠체어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같은 날 낮 명운의 고시원 방문이 열렸어요. 강명운 씨 여기 계시네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 3명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운은 벽에 등을 기대며 뒷걸음질 쳤어요. 어떻게 여길? 찾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돈은 준비됐습니까? 그게. 조금만 시간을. 명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 중 한 명이 명운의 멱살을 잡았어요. 시간? 우리가 일주일이나 줬잖아요. 내일까지예요. 15억. 없어요. 정말 없어요. 명운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남자는 명운을 밀어냈습니다. 명운은 바닥에 쓰러졌죠.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뭐예요? 신장 매매 동의서요. 명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돈이 없으면 신장이라도 팔아야죠. 한쪽에 5억이니까 딱 맞네요. 미쳤어요. 미친 건 우릴 속인 당신이죠. 가짜 지분으로 돈 빌린 사기꾼. 남자는 서류를 명운 앞에 던졌어요. 내일 낮 12시까지요. 돈 아니면 신장. 선택하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명운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으아! 명운은 서류를 구겨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죠. 은숙은 거실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아.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박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은숙은 여전히 침묵했죠. 48년 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 손가락에 바늘 박힌 것도, 김칫국 먹게 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은숙은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 씨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머니, 응? 그 말 48년 전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지금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잖아요. 은숙아, 오빠가 위험해서죠. 어머니 자신도 쫓겨나게 돼서고요.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저한테 미안했으면 4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짐 다 싸시면 경비실에 말씀하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은숙아, 내가 갈 곳이 없어. 있어요. 은숙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 씨에게 건넸어요. 여기 주소예요. 제가 48년 전에 살던 곳이에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구로공단 근처 단칸방이에요. 제가 15살 때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던 곳이죠. 그 집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사뒀어요. 어머니 드릴 거예요. 박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거기서 오빠 기다리세요. 나오면 같이 사시고요. 은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박 씨는 종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구로공단 근처 단칸방 앞에 있었어요. 낡은 철문, 벗겨진 페인트, 좁은 계단. 4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휠체어에 앉아 문패를 바라봤어요. 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여기였구나.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작은 부엌, 좁은 방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죠. 박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휠체어 바퀴가 낡은 마루를 지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 구석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은숙이가 잤었지. 48년 전 15살 은숙이 찬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던 곳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 명우는 수갑을 찬 채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강명훈 씨 가짜 인감 도장으로 사채업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40대 형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죠? 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어요. 강명훈 씨, 당신 과거 경력 보니까 검사 출신이더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명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채업자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 최소 징역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명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석은? 어렵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어요. 유치장으로 가시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법정에서 주어집니다.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명훈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어요. 명훈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은숙아, 내가 이렇게까지. 명훈은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분노도 잠시, 곧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48년 동안 적어온 가계부가 들려 있었죠. 은숙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75년 11월 15일. 월급 1만 5천 원. 전액 엄마에게 전달.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 은숙은 가계부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은숙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단칸방으로, 오빠는 감옥으로 갔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은숙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를 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따뜻함도. 그저 넓고 텅 빈 펜트하우스와 차가운 야경뿐이었죠. 은숙은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5살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까? 은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오부 피눈물로 쓴 종지부. 3개월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명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초라했어요. 피고인 강명훈에게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가짜 인감 도장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판단된다. 명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박 씨가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아들을 바라봤죠.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쪽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은숙이 서 있었어요. 흰색 정장을 입은 은숙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피고인은 즉시 수감되며 항소기간은 7일 이내이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명훈에게 다가왔어요. 명훈아, 명훈아.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죠. 박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저렸지만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숙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구로공단 근처 단칸방. 박 씨는 바닥에 앉아 낡은 냄비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라면이 끓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냄비를 바라봤어요. 48년 전에도 이렇게 라면을 끓였었죠. 하지만 그때는 명훈을 위한 것이었어요. 은숙은 김칫국만 먹게 했었고요. 은숙이. 박 씨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요즘 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어요. 아들은 감옥에 있고 자신은 48년 전 그 좁은 방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은숙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50만 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죠. 박 씨는 그 돈으로 라면과 김치를 샀어요. 고기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박 씨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48년 동안 딸을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 박 씨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짜고 텁텁했습니다. 눈물이 라면 국물에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로 명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박 씨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명훈도 수화기를 들었죠. 엄마. 명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씨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명훈아. 잘 지내니? 응.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 씨는 명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프진 않고? 응. 명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박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훈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은숙이한테 인감도장 훔치라고 했잖아. 명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은숙이 돈이 보이니까. 엄마, 그만해. 명훈아.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6년만 참으면 돼. 엄마가 기다릴게. 응. 나오면. 우리 둘이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자. 응? 명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접견 시간 종료입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박 씨는 다급하게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명훈아, 엄마 기다릴게. 꼭 건강하게 나와. 명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번 뒤돌아보고는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 달 후 은숙의 서재. 은숙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교도소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명훈이 독방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임 하나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은숙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오빠는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하지만 은숙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15살 때 자신이 나타나 물었어요. 언니 행복해졌어요? 은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은숙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이제 뭘 하지? 은숙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4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증명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남은 건 넓고 텅 빈 펜트하우스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은숙은 구로공단 근처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앞쪽으로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48년 전 자신이 살던 그곳.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숙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왜 온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발이 이곳으로 향했을 뿐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 단칸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숙은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알 수 없었어요. 은숙은 종이봉투를 문 앞에 살짝 놓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였습니다. 은숙은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박 씨가 휠체어를 타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박 씨는 은숙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숙도 박 씨를 바라봤죠. 6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박 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더 주름져 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은숙이니?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왔어? 박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놓인 종이봉투를 가리켰어요. 생활비요. 그래. 박 씨는 종이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어요. 들어올래?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 밖이 춥잖아. 은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은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48년 만에 다시 들어온 이곳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예전 기억 그대로였어요. 박 씨는 낡은 주전자로 물을 끓였어요. 차를 내려 은숙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은숙은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찻잔만 바라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아. 네. 나. 매일 후회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8년 전. 그때 너한테 잘못한 거. 매일 생각해.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 다쳤을 때 나는 오빠 도시락만 챙겼지. 너는 김칫국만 먹게 했고, 넌 부엌 바닥에서 자게 했고 명훈이는 따뜻한 방을 줬어.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난 내가 딸인지도 잊고 살았어.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봤어. 은숙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내 생일 챙긴 적 없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적도 없고.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은숙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 말. 48년 전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봤어요. 은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었어요. 은숙아. 손가락 다쳤을 때 괜찮아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칫국 먹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었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도 복수도 성공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날 딸로 봐줬으면 좋겠었어요. 박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만 앞으로 뻗었죠. 은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박 씨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그만 아파요. 우리 둘 다. 은숙은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숙도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어머니와 딸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봄이었습니다. 은숙과 박 씨는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커피 맛있니? 박 씨가 물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은숙은 박 씨를 단칸방에서 데려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어요. 은숙은 박 씨에게 48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 손가락이 다쳤던 일, 김칫국을 먹던 일. 박 씨는 듣고 또 들었어요. 매번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씨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은숙도 변했어요. 복수를 끝낸 후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증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놓아줘야지. 은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응? 오빠, 내년에 출소한대요. 그래? 박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만나러 갈 거야?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요. 정말? 네. 한 번쯤은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숙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오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돼. 그래도 충분해. 박 씨는 은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48년 동안 적어온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5살 은숙이 공장 미싱 앞에 앉아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은숙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은숙은 사진 속 어린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졌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은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8년. 복수를 위해 달려온 시간. 하지만 진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되었어요. 은숙은 천천히 가계부를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8년 12월 25일. 엄마와 커피 한 잔. 48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다. 은숙은 가계부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 서울을 덮어갔어요. 은숙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48년 동안 품었던 증오, 분노, 슬픔. 그 모든 게 눈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명운이 출소했어요. 교도소 정문 앞에 은숙과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명운은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을 봤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은숙아, 명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명운아. 잘 나왔구나. 엄마. 명운은 박 씨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은숙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명운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은숙아. 미안하다. 은숙은 명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6년 동안 감옥에서 늙은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응? 저는 오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명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은숙은 작은 봉투를 꺼내 명운에게 건넸습니다. 새 출발하세요.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하시고요.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명운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은숙아,
다신 도박하지 마세요. 엄마 속 썩이지도 마시고요.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명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숙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며 은숙은 백미러로 명훈과 박 씨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48년의 여정.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났습니다. 은숙은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